안녕하세요. 황기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낮은 저도 하에서 급나도 클러스터에 의한 광촉매 살균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발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리서치 백그라운드, 그리고 매터리얼에 대한 준비, 그리고 특성화,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메커니즘 스터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총 네 단계로 나눠지고요. 먼저 리서치 백그라운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병원 내 감염인데요. 지금 현재 잉글랜드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는 함은,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거나, 접촉하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감염으로서요. 작게는 그냥 염증이나 그런 게 발생되기도 하지만, 심하게는 다리를 절단하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한 2000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큰 관심이 있어서 정부적으로 다양한 이런 조사나 레포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2005년 이래로 계속 이거에 대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6년, 17년도에 그 보고에 따르면 83만 4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병원 내에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서 28,500명 중 500명이 이 병원 내 감염으로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거나, 그리고 감염자를 치료하는 데 들이면 연간 한 2.7 빌리언 파운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한국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3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래도 영국 내 의료 시스템은 정부에서 이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적으로도 이러한 병역 내 감염을 다루는 데 쓰는 비용이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 내 감염은 총 6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Bloodstream Infection, Tissue Infection, Urinary Tract Infection, Respiratory Infection, Surgical Site Infection, 그리고 다른 기타 등등의 인펙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펙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특정 감염이나 그런 항생제 내성균이 있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제 체계화 관리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서 병원 내 이런 감염 방지 기술이나 계획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기법도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의 감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테리아에 의한 표면 오염이 이제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게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 피겨 A를 보시면은 병원 내 감염의 확산에 대한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의 감염 박테리아에 한 사람이 오염하게 되면은 헬스케어 워커나 환자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도 퍼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병원 내 서페이스가 박테리아에 오염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만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오염물질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박테리아 서페이스 오염 때문에 이런 오염에 의한 박테리아 감염균의 전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나 병원에서는 다양한 클리닝이나 디스인펙션 같은 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병원 내 표면에 대해서 이제 살균이나 뭐 클리닝 같은 거를 자주 하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스킴들이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을 완전하게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 따르면 디스인펙턴트를 이용해서 병원 내 서페이스에 대해서 4번 이상 클리닝을 하고 표면의 오염도를 한번 측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7%가 여전히 박테리아에 오염됐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내 표면에 항균 기술을 추가해서 이런 방지를 오염 물질에 대한 그런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피겨 B를 보시면 알겠듯이 헬스케어 워커,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그런 감염의 전파는 일단 핸드워싱이나 그런 핸드워싱이나 아니면은 살균 세니타이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은 그런 클리닝이나 디스인펙션으로도 좀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표면 자체를 항균 표면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병원 내 표면에서 환자나 병원 내 워커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나 헬스케어 워커 사이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세니타이저 이용한 핸드워싱 등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병원 내 감염 방지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들이 많이 발생돼서 안티바이오틱 같은 거를 처리하더라도 박테리아가 잘 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 내 감염 전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병원 내 표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러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대체 수단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광촉매를 이용한 살균 처리를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광촉매 살균 효과는 기존의 안티바이오틱에 비해서 이렇게 살균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박테리아들이 그거에 대한 디펜스 메커니즘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광촉매의 살균 메커니즘은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라고 해서 빛에 반응한 광촉매 물질이 이런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를 발생을 유도해서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효과입니다. 근데 광촉매 물질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TiO2, 그러니까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아니면 징크 옥사이드 같은 물질들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대부분 자외선에만 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TiO2나 아니면 징크 옥사이드의 실버나 아니면 카본 나노튜브 아니면 그래핀 옥사이드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아니면은 나이트로젠 질소 같은 거를 도핑시켜 가지고
가시광선 그러니까 실내 조명, 즉 가시광선에서 반응할 수 있는 광촉매 항균 물질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광촉매 물질이 실내 가시광선에서 반응할 수 있는 반응하여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들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시된 그 방법 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가시광선에는 반응을 하고 있지만 요구되는 빛의 세기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오피스나 아니면은 오피스나 뭐 환자 병실에서는 좀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그 가시광촉매 물질은 대부분 이제 그 수술실이나 아니면 응급실 수술대 등에서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앞서 설명했듯이 보통 이제 정도는 나뉘는데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는 urinary tract infection이나 bloodstream infection, respiratory tract infection 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병원 내 감염의 한 47%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잉글랜드 상에서. 이 감염 소스나 매개체 자체들이 다 이제 그런 실리콘 기반의 튜빙이나 아니면 호흡기 튜브 아니면은 도뇨관이라서 이제 보통 이제 환자가 오줌이 나오지 않을 때 이제 꽂는 튜브 이런 거에서 이제 감염 매개체가 돼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실리콘 베이스드 매터리얼을 가시광선에서 반응하는 항을 해서 이러한 감염 방지를 위한 물질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타겟은 실리콘 베이스드 병원 내 실리콘 기반 물질을 항균 물질로 변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내 일반 그런 오피스 라이트나 그리고 환자 와드 그러니까 환자 병실에 대한 라이트에서 반응할 수 있는 광촉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실리콘 베이스 물질에 대해서 항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내 병원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항균 폴리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가 한 300에서 500 정도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기존에 쓰지 않는 골드 나노 클러스터라는 물질을 이 광촉매 살균 효과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기존의 광촉매 살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나노, 은나노 물질을 많이 시도를 하긴 했지만 뭐랄까 만족할 만한 살균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3에서 4,000 럭스 이상의 빛의 세기에서만 노출돼야지만 살균 효과가 났고요. 미만의 럭스 빛의 세기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 물질은 크리스타 바이올렛 사용될 예정인데요. 크리스타 바이올렛은 일반적으로 이제 19세기부터 사용했고 현재 미생물 분야에서는 박테리아에 대한 브랜 스테이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타 바이올렛 자체가 또한 광촉은
한 거의 40년 전에 이제 처음 사이언스지에서 발표가 됐고요. 현재로는 이걸 위해서 이용하여 가지고 살균이나 그러니까 신체 내 감염 부위에 살균을 하거나 아니면 암 같은 거를 제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의 장점은 이 물질 자체가 가시광선에서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실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이제 원하는 살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빛을 이용합니다. 강한 인텐시티를 가진 빛의 소스를 이용해야지만 만족스러운 향균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살균 효과를 낮은 조도에서 빛의 조도에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골드 나노 클러스터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골드 나노 클러스터라는 것은 일반적인 골드 나노 입자와 다르게 약간 뭐랄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전기 빛에 대한 흡수 파장 또한 많이 다르고, 그리고 금나노 입자는 보통 이제 전도성으로 물질로 알고 있지만 골드 나노 클러스터는 반도체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과 보시면 알겠지만 골드 나노 클러스터는 25개의 골드 오톰과 18개의 시스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부분은 이제 13개의 골드 오톰으로 구성된 코어 파트와 골드 오톰과 18개 시스템 구성된 쉘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이즈는 2나노미터보다 작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2000년도 이후에 보고된 이후로 이 골드 나노 클러스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골드 나노 클러스터를 한번 저희 광촉매 물질의 항균 효과를 강화하는 데 쓰면 어떤 효과가 날지 대해서 많이 흥미를 가졌고요. 이거를 저희 연구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두 가지 원소를 실리콘에 혼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웰링 인캡슐레이션 슈링크 프로세스라는 걸 이용했는데요. 대상 물질은 이제 실리콘이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근데 실리콘을 일반 키보드에 사용하는 키보드 커버에 있는 실리콘을 잘라서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골드 나노 클러스터는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UCL 케미컬 엔지니어링 프로페서 아스테리오스 쪽에서 공급을 해줘왔고요. 크리스탈 바이올렛은 GMP 기준에 만족하는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실리콘을 첫 번째 실리콘을 이제 항균 물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스웰링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웰링 솔루션은 먼저 이제 1단계로는 DI 워터와 아세톤을 1대1 비율 50대 50으로 이제 섞은 다음에 크리스탈 바이올렛 파우더를 한 800 ppm 정도 농도가 되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10%의 골드 나노 클러스터를 섞어주면은 스웰링 솔루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림 여기 실리콘 물질을 이제 항균 물질로 바꾸는 단계를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우 단순합니다. 실리콘 시트를 스웰링 솔루션에 넣고 24시간 동안 넣게 되면은 염색 크리스탈 바이올렛 분자와 골드 나노 클러스터가 실리콘 표면으로 스멀게 돼가지고
이 실리콘 자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담갔다음에 그걸 꺼내서 DI 워터로 씻어주고 어두운 곳에 이제 24시간 동안 되게 보관을 하게 되면은 항균 실리콘 자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실리콘을 스웰링 솔루션에 담갔을 때 이 실리콘은 매트릭스가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리콘 매트릭스 내에 미세한 그 공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미세한 공간이 이제 그 스웰링 솔루션에 노출되면서 이런 스웰링 솔루션 자체가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리콘 내부가 뭐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나 아니면 골든 클러스터에 채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실리콘을 스웰링 솔루션을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 이 실리콘 자체가 슈링크 돼서 클러스터, 골든 클러스터나 크리스탈 바이올렛 몰리큐들이 안에 이제 취합되게 돼가지고 항균 실리콘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위에 보시는 이 그림들이 준비된 그 샘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탈 바이올과 골든 아노 클러스터가 보이고요. 뭔가 크리스탈 바이올과 골든 아노 클러스터가 결합된 샘플이고요. 이거는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만으로만 결합된 샘플, 그리고 나머지는 골든 아노 클러스터 시스틴, 그리고 컨트롤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실험을 위해서 골든 아노 클러스터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뭔가 결합된 실리콘뿐만 아니라 비교군을 위해서 컨트롤,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만 결합된 물질, 그리고 클러스만 자체만 결합된 물질, 그리고 시스템만 결합된 물질이 총 5가지 샘플이 준비되었습니다. 시스템만 결합된 물질은 준비된 이유는 이제 골든 클러스터에 시스템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의 비교군으로서 시스템만 들어갈 때 어떻게 항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처리된 그 실리콘 샘플은 바이올렛 색깔을 나타내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샘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맨 먼저 시작된 게 UVB 흡수 파장 방법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도시에 대한 와 같이 그 샘플을 디텍터 앞에 설치한 다음에 400에서 800 정도의 그 파장을 쏘므로써 이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지를 검사하는 거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게 흡수 파장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컨트롤이나 골든 아노 클러스나 시스템 자체는 특별한 흡수 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결합된 그 실리콘 물질 자체에서는 500에서 650 사이에 빛을 흡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샘플 자체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 스웰링 인캡슐레이션 슈링크 프로세스에서 과연 이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나 클러스터가 과연 어떻게 분포되고 클러스터가 어떻게 어디까지 해서 두 가지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형광현미경으로 이게 그 스웰링 솔루션에 노출됨으로써 어떻게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실리콘으로 침투가 되는지 확인 이용해서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레이저 소스는 545 나노미터의 그 레이저 소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545
반응해서 발산되는 620나노미터의 발광 라이트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측정을 안 한 것도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된 경우에는 아무런 그 칼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노출 시간이 점점 길어 빨간색 라인을 이렇게 라인이 이제 점점 명확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라인은 이제 크리스탈 바이올렛의 0.5준, 한 30분 정도 노출됐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실리콘 표면에 이제 그 크리스탈 바이올렛 흡수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표면에서 안쪽으로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침투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자 실리콘 표면에 전체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분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이런 형광현미경 방법으로는 금나노 클러스터 자체가 얼마나 이제 어떻게 침투되는지를 XPS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스퍼터링 모드에서 실리콘 표면에서 안으로 10 나노미터까지 클러스터가 존재하나 를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바인딩 에너지 87과 84 정도가 이제 골드 어텀을 나타내는 피크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은 피크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으로 갈수록 그 피크가 골드 분자를 나타내는 피크들이 점점 뚜렷해지가 그래서 이걸 확인을 통해서 최소 이제 골드 나노 클러스터가 표면에서 10 나노 이내에서는 골드 입자들이 잘 페네트레이션 됐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XPS로는 그 골드 나노 입자들이 얼마나 안으로 침투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XRF라는 그 분석법을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SEM이나 TEM에서 갖고 있는 EDS 기능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좀 더 많이 좀 더 정확한 분석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XRF로 분석을 이용해서 측정해 보니 골드 나노 클러스터가 세 제곱 센티미터당 한 6.5 곱하기 10의 14등의 골드 나노 클러스터가 실리콘 안으로 이제 페네트레이션 됐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샘플이 잘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저희가 항균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테스트 박테리아 종류는 스테필로코커스와 이콜라이 두 가지로 했고요. 그램 파지티브, 그램 네거티브 이 두 가지로 했고, 농도는 한 10의 5승 CFU 퍼밀 중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험 방법은 여기 그림에서 도시된 것처럼, 약 25 마이크로리터의 그 박테리아 서스펜션을 샘플 위에 접종을 한 다음에 웹페이퍼와 함께 파트리시에 넣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광선, 그러니까 실내 조명이죠. 그냥 백열등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비교군을 위해서 또 다른 세트의 그 샘플들은 그냥 그 어두운 방에다가 그냥 보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웹페이퍼를 넣은 이유는 그 박테리아 서스펜션 자체가 그러니까 모이스처가 증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웹페이퍼를 넣어서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라이트 소스 같은 경우는 오스람 라이트 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백열등을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 그림에서 도시배와 같이 에미션 파정은 400에서
한 694일대를 주로 빛을 발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은 이 백열등보다 한 2m 이상 거리에서 노출이 되었고요. 그 거리상에서 저희가 또 빛의 세기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빛의 세기의 10에서 420 정도의 레인지를 가졌고요. 평균적으로 한 311억스 정도의 세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체가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오피스나 환자들이 지내는 그런 병상의 빛의 세기가 매우 유사한 빛의 세기를 가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램 파티클 박테리아 스타필로코쿠스의 그 테스트를 결과입니다. 먼저 사용된 박테리아 농도는 3.0 곱하기 10의 5승 CF per ml 설명한 듯이 화이트 라이트 인텐시티는 311억스 그리고 빛의 노출 시기 그러니까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비교군을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그리고 빛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좌측에 여기 이 그림 자체이 어두운 방에서 그러니까 빛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그 클러스터나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는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 평균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가 이제 광촉매 물질이긴 하지만 어떤 그 바이빌리티 감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여기 시스틴 자체에서는 한 0.17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랑 그 클러스터가 포함된 그 실리콘에서는 한 0.25로그 리덕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6시간 동안 백열등에 노출된 결과입니다. 클러스터나 그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함유된 어두운 조건과 동일하게 아무런 형광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스틴과 자체는 어느 정도 향균 효과를 나타냈지만 어두운 조건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그 강화된 항균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실리콘은 뚜렷하게 항균 효과에 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박테리아가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3.3 로그 리덕션 이상의 항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콜라이에 대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된 박테리아 농도는 1.5 곱하기 한 10의 5승 CF per ml 사용되었고요. 빛의 조건과 그리고 같은 거는 동일하게 311억스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화이트 라이트의 노출 시간 자체는 한 4배 가까이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어두운 조건에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앞서 그램 파티브에서 클러스터나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로는 뚜렷한 향균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틴 자체는 동일하게 어느 정도 향균 효과를 나타냈지만 빛의 그러니까 백열등에 의해서 강화된 향균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시스틴 자체만으로 향균 효과는 한 0.7 로그 리덕션의 박테리아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타벌렛과 클러스터 실리콘 자체는 어두운 조건에서 향균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빛에 노출됐을 때는 한 2.8 로그 리덕션의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저희가 이 두 박테리아를 테스트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이콜라이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19.9%의 항균 효과 내기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큰 영향적인 요인은 이런 박테리아와 그램 파지티브와 그램 네거티브의 멤브레인 스트럭처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차이에 의해서 그런 향균 그러니까 원하는 만족스러운 향균 효과를 내기 위해서 큰 차이를 익스포즈 타임에 대해서 큰 차이를 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크리스탈 자체는 물에 잘 용해가 되는 물질이어서 이것이 이제 실리콘으로 내부로 이제 잘 페네트레이션 됐지만 과연 이것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때 과연 안정적으로 이제 크리스탈 자체가 스며 나오지 않고 잘 내부에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바이올에 대한 간단한 리칭 테스트, 크리스탈 바이올과 클러스터가 함유된 실리콘 샘플을 DI 워터에 22일 동안 담근 다음에 크리스탈 바이올이 과연 실리콘으로부터 스며 나오는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20일 동안 일정한 텀을 가지고 UVB 스펙트로미터를 가지고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스며 나오냐 안 하는가를 체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미량의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스며 나오긴 했지만 나온 양의 자체는 실리콘의 함유 그러니까 실리콘 내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매우 안정적으로 실리콘 내부에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스트로는 과연 만들어진 항균 실리콘 자체가 병원에서 쓰는 그런 디스인펙션이나 디터전스 아니면은 블리치로 닦았을 때 과연 얘네들이 스며 나오나 그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총 5번의 사이클이 이루어졌고요. 각각의 사이클은 한 20번 와이핑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크리스탈 바이올렛 컬러 자체가 표면에 묻어나지 않은 걸 확인하였는데요. 그만큼 이런 디스인펙션, 디터전이나 세제 등에서 이 물질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바이올렛뿐만 아니라 이제 골든나노 클러스터 자체도 안정적으로 이제 실리콘 내부에 결합된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까 리칭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20일 동안 DI워터에 담근 샘플을 DI워터에 담근 샘플을 가지고 한번 원자들이 얼마나 스며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한 0.24 ppm으로 매우 미세하게 스며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합된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골든나노 클러스터, 실리콘이 결합된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골든나노 클러스터 자체는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실리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항균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대한 광촉매 반응 메커니즘인데요.
빛을 받게 되면은, 크리스탈 자체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전자가 이동되면서. 이동된 전자가, 인터폴싱 시스템이라는 것을 거쳐 트리플 스테이트로 가게 됩니다. 트리플 스테이트를 가게 되면은, 두 개의 다른, 포토케미칼 리액션 패스웨이를 통해서 하나는 레독스 리액션을 일으키고 하나는 그 싱글렛 옥시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바울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액티브 온스피시는 예상되는 거는 네 가지로 후보군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우리 만들어진 크리스탈 바울렛과 실리콘, 그러니까 크리스탈 바울렛과 골든 아크가 함유된 실리콘에 과연 어떤 리액티브 오시전 스피시스를 발생해서 박테리아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도시에 대한 것이 4개의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를 타겟으로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스캐벤저 퀀치 에세이라는 걸 시도했습니다. 이 퀀치 에세이라는 거는 발생된 각각의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를 발생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이러한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가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서 슈퍼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SOD를 이용해서 이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가 박테리아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하이드로닉 옥시전의 카탈라제, 그리고 하이드로시아닉 매니톨, 그리고 싱글렛 옥시전 L-히스틴이 사용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피겨 자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 자체는 이제 컨트롤과 그리고 크리스탈 바울렛과 클러스터가 함유된 실리콘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스캐빈저 메소드, 그러니까 스캐빈저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말하는 항균 폴리머의 항균 효과를 나타내고요. 이쪽은 이제 스캐빈저 물질이 함유됐을 때 항균 효과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먼저 싱글렛 옥시전, 죄송합니다. 슈퍼옥사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SOD를 넣었을 때 항균 효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항균 효과의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제거해서 매니톨을 넣었을 때도 항균 효과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카탈라제를 넣었을 때는 항균 효과가 매우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한 95% 가까이 항균 효과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글렛 옥시전을 제거하기 위한 L-히스틴을 넣었을 때도 어느 정도 항균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항균 물질 자체가 레독스 리액션이 강화돼서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탈 바울렛만 들어있는 실리콘 자체에는 어떠한 항균 효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레독스 리액션이 강화됐다고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싱글렛 옥시전 발생 자체가 강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명확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글렛 옥시전 발생 자체가 강화된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임 레저브드 싱글렛 옥시전 포스포러스 디텍션을 스펙트로스코피 디텍션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싱글렛 옥시전이 발생될 때 발생되는 인광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발생되는 인광의 라이프 타임을 측정해가지고 얘들이 얼마나 싱글렛 옥시전 발생이 감소됐냐 증가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소스로는 532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 후스 파전이 500에서 600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일 때 영역의 파장을 사용하는 게 올바를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의 도시 배경과 같이 컨트롤 자체는 크게
컨트롤 자체 비교했을 때 크리스탈 자체만 들어있는 실리콘과 크리스탈 클러스터가 들어있는 실리콘 자체의 싱글 옥시전 라이프 타임이 더 큰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과 클러스터가 들어있는 실리콘 자체의 싱글 옥시전 그 발생에 대한 라이프 타임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골드 클러스터가 크리스탈 결합 리액션은 강화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싱글렛 옥시전, 그러니까 에너지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싱글렛 옥시전 자체가 발생되는 건 에너지 트랜스미션으로 발생되는데 그런 에너지 트랜스미션 효율 자체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트랜스미션을 레독스 리액션이 강화됐지만 어떻게 레독스 리액션이 강화된지는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스캐빈저 에세이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독스 리액션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레독스 리액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첫 단계는 물질이 빛을 받음으로써 익사이트돼서 일렉트론 자체가 일렉트론 자체가 익사이트돼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호모밴드에서 로모밴드를 이동해야 하게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그냥 이것이 외부로 나가서 레독스 리액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가는 그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십니다. 즉, 만약에 레독스 리액션이 강화가 됐다면 이러한 일렉트론 자체 이동이 더 증가됐을 거고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자체의 현상은 매우 감소됐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익사이트 일렉트론 피놀 세퍼레이션 실험했는데요. 이거는 포토커런트 리스폰스 디텍션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일렉트론 자체가 물질 자체가 익사이팅 되면 일렉트론이 호모밴드에서 루모밴드를 이동하는데 이러한 일렉트론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포토커런트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결합된 물질이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포토커런트가 크게 증가하느냐를 함으로써 얼마나 익사이트 됐냐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일렉트론 혼 리콤비네이션 방법은 익사이트 된 일렉트론이 그라운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상태로 돌아올 때는 포토루미니센스, 그러니까 발광, 만약에 일렉트론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덜 들어오게 되면은 익사이트된 일렉트론들이 아무래도 레독스 리액션 쪽으로 많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이러한 일렉트론 자체가 익사이트돼서 외부로 그라운드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외부로 이동되는지를 관찰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일렉트론 홀 세퍼레이션 결과를 보시는 것과 같이 라이트를 온오프에서 변화를 한번 측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림과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크리스탈 온리와 크리스탈 클러스터 물질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커런트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크리스탈 앤 클러스터가 함유된 물질 자체가
더 일렉트론 자체가 더 많은 일렉트론들이 익사이트 됐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recombination of electron hole pair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게 크리스탈 바이올렛의 이제 밝기 자체가 크리스탈 바이올렛 클러스터보다 더 높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리자면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상대적으로 익사이트드 일렉트론들이 더 많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들어가고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클러스터 자체가 익사이트드 된 일렉트론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들어가지 않고 레독스 리액션을 일으키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봤을 때 일렉트론 자체가 더 많은 일렉트론이 익사이트돼서 외부로 이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일렉트론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험한 것이 타임 리저브드 포토루미센스 스펙트로스코피였는데요. 이거는 일렉트론의 이동 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의 결합된 상태에서 일렉트론이 과연 크리스탈에서 클러스터로 이동해서 레독스 리액션을 일으키냐, 아니면은 골드 클러스터에서 크리스탈을 이동해서 레독스를 일으키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분석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와 확인했듯이 메인 흡수 파장이 500에서 600 사이기 때문에 익사이티드 레이저는 574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사용하게 됐고요. 디텍션 레인지는 아까 리콤비네이션에서 봤듯이 발생되는 플로레센스 레인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650입니다. 만약에 이게 크리스탈 바이올렛 타겟, 그러니까 만약에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가 익사이티드에서,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가 일렉트론을 받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포토루미네센스에 대해서 이제 감소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라이프 타임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가 클러스터 쪽으로 일렉트론을 주게 되면은 일렉트론 자체가 그라운드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크리스탈 바이올렛 포토루미네센스 자체가 많이 라이프 타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프 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샘플, 그러니까 크리스탈 바이올렛 온리와 크리스탈 바이올렛 클러스터를 가지고 라이프 타임의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 컬러는 라이트 인텐시티를 나타냅니다. 라이트 인텐시티를 나타내고, 이 라이트 인텐시티가 점점점 얼마나 감소하는 경향성을 봄으로써 저희가 일렉트론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가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클러스터와 결합했을 때보다 라이프 타임이 훨씬 더 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레드 영역대가 많이 레드 영역대가 여기과 비교했을 때 많이 좀 더 큰 걸 알고 있었고, 그린 영역대도 상대적으로 더 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크리스탈 바이올렛 자체가 익사이티드 일렉트론 자체가 그라운드 상태로 돌아오는 그 경향 자체가 많이 감소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크리스탈 바이올렛에서 익사이트된 일렉트론 자체가 클러스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클러스터에서 레독스 리액션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650 나노대에서 에미션 파장에 대한 라이프 타임을 한번 하나 익스포트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검정색은 그냥 프롬프트, 이제 블랭크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리고 보라색은 크리스탈 바이올렛
클러스터가 결합된 물질. 상대적으로 이제 크리스탈바이올렛보다 많이 라이프 타임이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도출해 보면은 일단은 크리스탈바이올렛과 클러스터가 결합됐을 때 낮은 저도에서 그러니까 수위 250에서 400, 240에서 420 정도의 럭스의 빛을 세기에서도 물질 자체가 잘 항균 효과를 나타낸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바이올렛 클러스터가 결합되면서 또 다른 일렉트론 패스웨이를 만들어서 레독스 리액션을 강화하였고,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항균 효과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가 크게 증가돼서 항균 효과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로 현재 개발된 그 실리콘, 그러니까 크리스탈바이올렛과 클러스터가 결합된 물질이 그 병원 내 다양한 위치에서도 잘 항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